여러분, 그냥 약속을 어긴 거랑 아예 범죄를 저지르는 거, 이 둘의 경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때로는 정말 칼로 자르듯이 나누기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단순한 계약 위반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돈으로 권리를 판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보증금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그 전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대법원의 반전 판결, 그리고 그 판결에 담긴 논리를 깊숙이 파고들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계약 위반과 범죄의 진짜 경계는 어디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돈으로 권리를 팔아넘긴 이 거래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받을 돈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건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자, 본격적인 법률 용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게 있어요. 근데 그 돈 받을 권리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 쳐보죠. 그런데 막상 돈이 나한테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홀랑 써버렸어요. 자, 이거 절도일까요? 아니면 그냥 미안, 약속 못 지켰네 하는 단순한 약속 위반일까요? 바로 이 딜레마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행위를 채권 양도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을 돈, 그러니까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이에요. 금융거래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죠. 비유하자면 당첨된 복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전에 친구한테 파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그 친구가 당첨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바꿔놓은 실제 사건의 등장인물들을 만나보시죠. 식당을 운영하던 A씨가 있었고요. 이분이 나중에 돌려받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B씨에게 팔았습니다. 여기서 A씨는 권리를 판 채권 양도인, B씨는 권리를 산 채권 양수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바로 건물주가 채무자입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꼬이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사건의 진짜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씨는 분명 보증금 받을 권리를 팔았는데 정작 그 보증금은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 간단한 거래가 횡령이라는 무시무시한 범죄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된 걸까요? 사건은 2013년에 시작됩니다. 식당 주인 A씨가 B씨에게 자기 가게의 임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A씨가 이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2014년 3월에 계약이 끝나자 건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원래 계약자인 A씨에게 보증금 1,146만 원을 그대로 돌려줬고 A씨는 이 돈을 그만 개인적으로 써버린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법원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하급심, 그러니까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라서 A씨는 B씨를 위해 돈을 잘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A씨가 고의로 그 돈을 쓴 건 횡령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당연한 판결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한민국 최고 법원, 바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말 법조계가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내린 결론인데요. 하급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A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무죄라고 판결한 겁니다. 유죄가 무죄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거죠.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대체 왜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을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이 논리 안에 계약 분쟁을 바라보는 법의 새로운 시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건물주가 A씨한테 돈을 준 순간 그 돈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일단 A씨 거라는 겁니다. 둘째, A씨와 B씨의 관계는
그냥 나중에 돈 갚을게 하는 일반적인 계약 관계이지 B 씨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특별한 신임 관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약속을 어긴 건 채무불이행, 즉 민사상의 문제일 뿐이지 남의 돈을 몰래 쓴 형사범죄,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거든요. 4명의 대법관은 채권을 넘긴 순간 그 돈은 실질적으로 B 씨 거 아니냐면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의견은 계약의 형식적인 측면을, 반대 의견은 거래의 실질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본 셈이죠. 그렇다면 이 판결은 단순히 A씨 한 사람을 넘어 우리 사회의 수많은 계약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계약 위반과 범죄의 경계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더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아주 중요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바로 계약의 민사화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법원이 개인 간의 돈 문제, 즉 계약 위반에 대해서 국가가 형사처벌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이제 이런 분쟁은 감옥에 보내는 대신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받을 권리를 산 사람, 즉 B 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내 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B 씨의 입장이라면 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명확한 3단계 절차를 제시합니다. 첫째, 당연히 명확한 채권양도 계약서를 써야겠죠. 둘째, 공증사무소 같은 곳에 가서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이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걸 공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3단계, 바로 돈을 줘야 할 사람, 즉 채무자에게 이 채권이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라고 내용 증명으로 공식 통지하는 겁니다. 바로 이 통지 절차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걸 해야만 돈을 가진 사람에게 그 돈의 진짜 주인은 이제 나야 라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걸 어려운 말로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만약 B씨가 건물주에게 이 통지를 미리 보냈다면 건물주는 절대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거고 이 모든 문제는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겠죠. 결국 이 판결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가 비즈니스 거래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명확하게 만드는 걸까요? 확실한 건 이겁니다. 이제 법은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나 가정 대신 개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것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핵심을 파고들어 보았습니다.